자, 우리 이제 고대 사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과거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회 여러 가지 제도 등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 삼국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삼국시대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귀족들의 힘이 강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왕이 강하긴 하지만 모든 지방을 다 다스리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귀족들이 힘이 더 셌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통일신라가 되고 나서는 말 그대로 삼국을 통일했으니까 이때는 초반에는 이제 왕의 권력이 상당히 강해진 그런 시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국에는 이제 나라의 여러 가지들을 결정하는 이제 그런 귀족 회의들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이 귀족 회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구려에는 어떤 회의가 있었냐? 바로 제가 회의라는 것이 있었다. 그러니까 제가 회의하면 바로 고구려의 이야기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 되겠네요. 지배층은 고구려의 왕족인 고씨, 고주몽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씨가 왕족이고 오부 출신의 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고구려도 연맹국가에서 발달했으니까 왕족과 오부라고 하는 귀족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귀족회의인 제가회의가 발달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네요. 그 다음에 백제도 마찬가지로 이런 귀족회의가 있었는데 바로 정사암회의다. 그래서 이 정사암회의하면 백제구나 라고 이해해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백제는 왕족이 부여씨, 그러니까 부여에 이어받았다고 하는 이 부여씨하고 8성의 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 정사암회의라고 하는 귀족회의에서 많은 것들을 결정했다. 그러니까 왕이 더 높은 건 분명하지만 이 귀족들을 또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귀족들이 만약에 힘을 합쳐버리면 얼마든지 반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뭐 왕이라고 하더라도 이 귀족들을 무시할 수는 없었던 거라 볼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신라에도 귀족회의가 있었겠죠. 신라의 귀족회의는 바로 화백회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백회의. 그래서 이때 바로 이 귀족들의 대표로서 바로 회의를 이끌었던 사람을 상대등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일종의 귀족들 중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화백회의 하면 가끔 시험에 나오는 게, 이 화백회의는 귀족들이 만장일치가 돼야지만 어떤 일을 결정했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다시 한번, 고구려는 제가회의, 백제는 정사암회의, 신라에는 화백회의가 있었다. 이 화백회의를 이끌던 귀족의 대표는 바로 상대등이다. 그리고 신라의 화백회의는 바로 만장일치제로 결정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사회를 이루고, 그러니까 뭐 혼자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 그 밑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결정하는 것도 있었겠죠. 그런 귀족 회의가 있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죠. 반면에 통일신라 시대에는 이제 왕의 권한이 강화된다고 했죠. 첫 번째로 삼국을 통일했던 우리 문무왕 한번 기억해 볼게요. 문무왕 하면서 이미 배웠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복습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방에 있는 그런 세력들이나 귀족들이 잘 하고 있는지 바로 이 외사정이라는 걸 보내서 바로 감찰 활동을 했다. 이 감찰 활동이라는 게 잘 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뭐 지방에 있는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하고 있는지 가서 살펴보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감사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내부에서 잘못된 일이 일어나지 않게 관찰하고 수사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이런 걸 감찰이라고 하는데, 문무왕 때 외사정을 보냈다. 즉 문무왕이 이런 감시자를 보내는 거니까 솔직히 귀족들이 반발할 거 아니에요. 싫어하겠죠.
하지만 이런 외사정을 보낼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문무왕의 왕권이 강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겠죠. 왜? 삼국을 통일하고 얼마 안 됐을 때니까. 마찬가지로 또 이런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상수리 제도라고 하는. 일종의 상수리 제도는 인질 같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지방에 있는 세력들이 바로 경주로 와서 일정 기간을 지내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신라의 경주로 예를 들어보면 뭐 광주 지역에 있는 호족이나 이런 사람을 경주로 와서 몇 달간 살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지역에서 반란 사건이 나면 이제 그 사람부터 죽이는 거지. 그러니까 일종의 인질 제도다. 그러니까 지방을 감시하기 위한 제도다라고 봐주면 되겠죠. 이게 나중에 고려 시대에 마찬가지로 이어지게 되는데 바로 기인 제도라고 하는 마찬가지로 왕건에 의해서 지방 호족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습니다. 자, 어쨌든 신라는 화백회의가 있었고 상대등이라고는 이 귀족의 우두머리가 굉장히 입김이 강했다. 그러니까 결정하는데 힘이 강했다는 거지. 초반에는 귀족들의 힘이 더 셌으니까. 하지만 이 힘은 결국 왕권이 강화됐을 때는 떨어지게 되죠. 그 중에 한 명 바로 신라, 통일신라의 초기에 안정에 굉장히 기여했던 바로 신문왕이죠. 신문왕은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김흠돌의 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바로 귀족들을 대거 숙청 죽여버리고 자신이 왕위에 왕이 오른 게 아니라 왕이 오르고 나서 바로 김흠돌의 난을 이용해서 바로 상당수 자기를 반대하는 귀족들을 죽여버렸죠. 그렇게 하면서 결국 이 신문왕 때 이 상대등의 권력은 약화된다. 즉 귀족들의 힘은 약화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귀족의 힘이 약화됐으니까 바로 자신의 관리들은 바로 뭘 받아야 되는 거야? 관료전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 전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지? 관료전이라는 건 뭐야? 세금을 쌀로 거둘 수도 있지만 뭐는 거둘 수 없어? 노동력은 거둘 수 없었던 거. 맞지? 그 다음 노급이라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바로 노급을 폐지해버리겠지. 왜? 노급은 세금은 걷지만 뭐까지도 할 수 있어? 노동력도 걷는 거야. 그러니까 노급이 있으면 귀족들의 힘이 강해지는 거잖아. 그래서 신문왕이 노급을 없애버리고 관료전만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 관리로 일하는 대신 세금을 걷는 거 세금으로 월급해. 대신 백성들 불러다가 함부로 노동력 시키고 이의시키는 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그 다음 또 유교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신라에서 바로 국학이라고 하는 걸 설립한다. 그래서 유학자, 즉 자신에게 충성하는 인재들을 길러내려는 이런 노력들을 바로 신문왕이 했다. 이전에 배웠던 것들이랑 같이 연결해서 이해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이 사회를, 삼국시대 사회를 또 보면, 자, 여기서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고구려 백제 신라는 전부 다 무슨 사회냐면 바로 신분사회야. 신분이라는 게 있었다는 얘기지. 주로 귀족과 평민 그리고 노비 이렇게 구성되는 사회였을 것이다 라는 거죠. 고구려와 백제도 신분제도가 있었을 텐데 정확하게 그 신분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는 기록에 아쉽지만 남아있지 않아요. 하지만 신라의 신분제도는 확실하게 남아 있습니다. 별 중요해요. 신라의 신분제도를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골품제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뼈에도 품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이게 골품제도입니다. 알겠죠? 이거에 따라서 바로 신분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신분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뭐예요? 살아가는 삶의 모습까지도 규정하고 있다. 즉 신분에 따라서 입을 수 있는 옷이나 입을 수 있는 옷의 색깔 또는 집의 크기까지도 규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타고 다니는 수레, 그 다음에 내가 찰 수 있는 뭐 장신구, 뭐 팔찌라든지 귀걸이 같은 것까지도 규제하는 아주 엄격한 신분제도였다는 거지.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마음대로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신분이 낮으면 입고 싶어도 입지 못해.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신분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관직까지도 전부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골품과 관등표를 보시면 진골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직위였던 이벌찬까지도 올라갈 수 있죠. 하지만 육두품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6급인 아찬까지밖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육두품이나 오두품 같은 사람들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나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지도 않은 애가 결국 나보다 더 높은 관직을 하고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쵸? 자, 그러면 이제 골품 제도를 한번 보시면 골품 제도 중에서 제일 높았던 것은 바로 이 뼈.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거잖아. 신분이라는 것은. 가장 높았던 게 바로 이 성골입니다. 성골. 성골은 바로 부모님 양쪽이 다 왕족이어야 해요. 아버지도 성골, 어머니도 성골. 그러면 근데 이거는 왕족끼리의 결혼이기 때문에 결국 후손이 이 진덕 여왕까지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왕손이 되는 건 바로 이 진골입니다. 진골은 부모님 중에서 한 명만 왕족이면 진골이야. 이 진골 출신으로 최초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태종 무열왕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무열왕계가 이제 왕을 하게 되는 거야. 이 무열왕이 바로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김춘추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럼 진골이 왕이 된 건 결국 성골 출신이 한 명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신라가 여왕이 있는 유일한 나라거든요. 그 여왕이 있었던 거는 신라가 여자의 인권을 중요했다 이런 것보다는 그들한테는 이 골품 제도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여자 왕으로 할 정도로 이들은 굉장히 이 엄격한 신분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이해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소외됐던 사람은 결국 몇 두품? 6두품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6두품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결국 6급이었던 뭐까지밖에 할 수 없다? 아찬. 여기까지밖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진골들이 다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불만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설계조라고 하는 사람, 굉장히 능력이 뛰어났다고 하는데 결국 이 사람은 결국 승진에 불만이 있으니까, 그렇지? 근데 결국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고 결국 진골 출신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중국으로 그냥 떠나버린다든지 뭐 이렇게 합니다. 이 육두품 출신들 중에서 또 능력을 펼쳤던 사람이 바로 설총이 되겠습니다. 설총이란 사람이 이 신문왕 때 바로 우리가 유명한 이 원효대사의 아들이죠. 바로 이두라고 하는 문자를 만들었고 화왕계라고 하는 것을 써서 신문왕에게 바쳤다. 그러니까 신문왕은 생각해보면 대거 귀족들을 죽이고 왕이 됐다, 아니 왕권을 강화했다고 했잖아. 아까 위에서 봤죠? 그리고 관료전을 지급했다. 그러니까 신문왕이 봤을 때는 육두품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해야 육두품들을 평소에 뭔가 차별과 이런 것들에 시달렸잖아. 그들의 불만을 신문왕이 적극적으로 들어주면서 관직에 등용해주고, 왕이 그러니까 신분에 조금 더 열려있게 나를 뽑아준 거니까 이 육두품들은 신문왕에게 더 충성을 했겠죠. 그런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설총. 그 다음에 후대에는 바로 이 최치원이라는 또 사람이 있었다. 이 최치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육두품 출신이었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인재였냐면 당나라에 유학을 가서 당나라의 외국인 대상으로 한 과거 시험에 합격할 정도였으니까, 그것도 무려 장원이면 1등으로 합격할 정도의 인재였다. 당나라에서는 그렇게 자기가 인정을 받았는데 신라로 돌아왔어요. 자기가 이런 걸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자기의 신분이 낮기 때문에 진골 귀족들이 무시하고 어차피 자기는 높은 관직으로 올라갈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육두품들은 결국 훗날
바로 지방에 있는 그런 호족 세력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육두품들이 결국 나중에 신라를 무너뜨리고 결국 이 고려라는 나라를 세우는데 바로 이 호족과 결합을 하면서 공헌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태종 무열왕개가 맨 처음에는 왕권이 강했고 했지만 나중에는 결국 이 진골들끼리 아주 심각한 왕위 다툼이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 진골 귀족 간의 왕위 다툼이 굉장히 심해지게 된다. 나라가 이제 망하려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했잖아요. 120년간 왕이 막 한 20명이 바뀌어. 뭐 어떤 왕들은 심지어 1년도 못해. 그러니까 진골 귀족들끼리 서로 왕이 되기 위해서 심지어 왕을 죽이고 뭐 왕이 되는 이런 일들이 막 생겨났다는 거지. 결국 신라가 나중에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우리 핵심 개념 확인하기 다시 한번 해보면서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선생님하고도 해본 다음에 꼭 복습하고 이거 내가 몰랐던 건 다시 한번 보면서 다시 외우고 틀린 건 계속 외워줘야 돼요. 1번 고구려는 귀족회의 뭐가 있었다? 고구려 귀족회의 제가회의였지. 맞지? 그치? 자, 두 번째 고구려의 고국전황은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무슨 법을 실시했었더라? 진대법이라고 하는 걸 실시했었어. 기억날 거예요. 진대법. 이거는 농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그런 법이었다. 알겠죠? 곡식을 빌려주고 나중에 받는 거예요.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그 다음 백제는 무슨 회의? 정삼회의였다. 됐죠? 그 다음 신라의 귀족회의는 무슨 회의? 화백회의. 여기서는 만장일치제였다. 그 다음에 신라의 신분제도는 무슨 신분제도? 골품제고 일상생활까지 규제하는 아주 엄격한 신분제도. 알겠죠? 아까 뭐야? 입는 옷이나 타는 수레, 집의 크기, 차는 장신구까지도 규제했다고 했지. 그 다음에 땡땡 사람들은 골품에 따라 거주할 수 있는 집의 크기가 달랐다. 바로 어디? 골품제도 하면 바로 신라의 신분제도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어야 돼요. 이것은 신라의 신분제도입니다. 골품제도. 됐죠? 그 다음 신라에는 땡땡땡이라는 청소년 단체가 있었다. 바로 무슨 단체냐면 바로 화랑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필기에는 없었네요. 바로 이 신라 사회에는 화랑도라고 하는 게 있다. 요거는 좀 설명을 해드려야겠네요. 이 화랑도가 바로 뭐냐면 화랑과 낭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화랑은 바로 귀족, 높은 귀족. 그 다음에 낭도에는 귀족뿐만 아니라 뭐도 있다? 평민들까지도 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단체들이 있어서 바로 원광의 세속 5개라고 하는 거를 행동규범으로 삼아서 이 평민들도 들어있고 귀족도 들어있으니까 바로 이 계급 간에 이 신분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 계급 간에 뭔가 갈등을 줄이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게 화랑도라고 하는 게 나중에 그래서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화랑도의 세속 5개를 보시면 충으로서 임금을 섬긴다. 효로서 부모를 섬긴다. 믿음으로써 벗을 사귄다. 전쟁에 임하여 물러서지 않는다. 그 다음에 살생을 가려서 한다. 이게 바로 세속 5개예요. 잘 보시면 원광은 스님이라서 그치 맨 마지막 건 살생을 가려서 한다. 이게 불교적인 요소인데 첫 번째 충, 효 이거는 여러분 무슨 사상이야? 유교적인 사상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결국 귀족이나 진골이나 평민들까지도 함께하는 그런 조직이었다. 그래서 사냥이나 군사훈련도 하고 그래서 이런 화랑도를 통해서 수많은 인재들이 바로 양성이 되었다는 게 바로 이 화랑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으로 신라말 진골귀족 간의 왕위 다툼으로 지방의 무슨 세력이 결국 성장하게 된다? 지방에 있는 호족 세력들이 바로 성장하게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대의 사회를 공부해 보았네요. 수고하셨습니다.